CNN이 은밀히 묻어버리려 했던 한국 다큐멘터리 하나가 세상에 공개되자 전 세계 언론이 술렁였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 회사를 박차고 나가면서까지 완성한 작품이라니. 태풍으로 인해 만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에 발목이 잡힌 CNN 아시아 총괄 프로듀서 에린 클락. 이런 변두리 도시에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니.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환승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종로 골목에서 마주한 한 장면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누군가 연출한 건 아닐까? 베니스 영화제에서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기립박수. 반세기 넘게 영화계에 몸담았지만 이토록 순수한 인간에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운명적인 이틀 남짓한 시간 동안 그녀의 카메라가 포착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CNN을 뒤흔든 서울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린 클락입니다. CNN 인터내셔널 아시아 총괄 프로듀서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죠. 2025년 7월, 도쿄에서의 취재를 모두 마치고 베이징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은 그저 경유지일 뿐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아시아의 중심은 도쿄나 베이징 같은 곳이지, 서울은 그냥 중간 규모의 도시 정도로만 여겼죠. 어차피 3시간 환승이니까 라운지에서 쉬다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취재는 완벽했어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질서정연한 움직임, 신칸센의 정확성, 긴자 거리의 세련됨. 모든 게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죠. 역시 아시아의 진짜 선진국은 일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어차피 일본 공항을 따라 만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청천벽력 같은 방송이 나왔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모든 국제선 운항이 48시간 중단된다는 것이었어요. 제 입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항공사 직원에게 달려가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물어봤지만 안전상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대신 시내 호텔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했어요. 최악이었습니다. 48시간을 이런 시시한 경유지에서 낭비해야 한다니.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도쿄만 해도 벅찬데 왜 한국까지 들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남유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CNN 에린 PD가 맞는지 물어봤어요. 뉴욕에서 일하다가 잠시 한국에 드는 중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지만 저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호텔에만 있을 거라고. 유진 씨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저는 계속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이류 도시에서 이틀이나 썩어야 한다는 생각에.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곧 알게 되겠지만 그때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방에 짐을 풀면서 CNN 본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스티븐 브레너 국장은 한국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관광이나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곳이니까. 그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저녁이 되자 호텔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일시적 장애라고 프런트에서 알려줬지만 베이징 인터뷰 자료를 정리해야 했던 저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라도 와이파이를 쓸 수 있을 테니까. 호텔을 나서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런던이 그리웠어요. 한숨을 쉬며 걸었는데 이상한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고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런던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여기는 밤에 안전한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카페를 찾다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 서게 됐는데 심야버스가 왔습니다. 잠깐의 호기심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제 편견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야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교통카드를 찍으려다 잔액 부족으로 삐삐 소리가 났어요. 충전하는 걸 깜빡했다며 당황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뒤에 있던 젊은 남자가 자연스럽게 자기 카드를 대신 찍어줬어요. 할아버지는 내릴 때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셨지만 젊은 남자는 그냥 가시라며 사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변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런던이었다면 모두가 쳐다봤을 텐데. 버스가 출발하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3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려 했어요. 서로 더 편한 자리라며 양보하려 했고 임산부는 웃으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보하려던 사람들도 모두 미소 지었어요. 제 맞은편에는 시각장애인 청년이 있었는데 다음 정거장이 가까워지자 옆 사람이 살짝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정거장이라고 알려주더군요.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인가 싶어 자세히 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어요. 한 택시가 멈춰 섰는데 뒷좌석에 이미 손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합승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 손님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기사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고 죄송하다며 설명했습니다. 이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돈은 안 받고 가는 길이라고. 제가 충격받은 표정을 짓자 기사 아저씨가 웃으며 다른 택시가 금방 올 거라고 했어요. 정말로 바로 다른 택시가 왔습니다. 그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기사님께 물어봤어요. 아까 그 택시가 정말 무료로 모셔다 드리는 건지. 가끔 그런다고 하셨어요. 시각장애인분들은 밤에 택시 잡기 어려워하시니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지 물으니 무슨 지원이냐며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대답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또 하나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알바생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폐기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 알바생이 가게 밖으로 나가더니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노숙자에게 조용히 건네주는 거였어요. 다시 가게로 돌아온 알바생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그게 가게 주인이 허락한 건지. 그냥 버릴 거라서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어차피 버릴 건데 필요한 분이 드시는 게 낫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울의 밤, 시스템 없는 친절이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도쿄에서는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이지만 차가웠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책에는 없어 보이는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되자 와이파이가 다시 연결됐지만 저는 베이징 자료 정리 대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들은 대가 없이 도울까?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할까? 그때 유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혹시 내일 시간 되면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다고. 어차피 하루 더 계시니까. 새벽 5시에 만나서 특별한 걸 보여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좋다고 답했어요. 새벽 5시라니 무슨 특별한 게 있다는 걸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1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다큐를 찍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었어요. 누구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누구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왔습니다. 이게 한국인가? 창밖을 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달렸어요. 런던이 생각났습니다. 런던은 밤 10시면 죽은 도시가 되는데. 그리고 깨달았죠. 서울은 24시간 살아있는 도시라는 것을. 근데 단순히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깨어있다는 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맞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그 나라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다고.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가지 못했죠. 어머니는 혼자서 병실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출장지에서 보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같이 왔어야 했는데. 이제야 어머니가 보고 싶어 했던 이 나라가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반,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습했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어요. 유진 씨는 약속 장소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준비되었냐고 물었고 지금부터 보실 건 관광책자에는 절대 없는 진짜 서울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종로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로 뒷골목에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허름한 간판들, 녹슨 철문, 갈라진 아스팔트. 여기가 특별한 곳인지 의아했지만 유진 씨는 대답 대신 한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봉순떡 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벽 5시인데도 가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커다란 솥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고 한 소년이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진 씨가 할머니께 저를 소개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친구라고. 할머니는 뭐 그리 먼 곳에서 왔느냐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뜨거운 김이 나는 어묵 국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때 소년이 조심스럽게 제게 젓가락을 건넸어요. 소년의 한국어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유진 씨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성철이는 북한에서 온 아이고 3년 전에 혼자 왔다고.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성철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할머니가 계시니까. 봉순떡 할머니와 성철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지만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새벽 배달을 마친 라이더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왔다며 인사를 했고 할머니는 힘들었을 거라며 어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있어야 이 도시가 돌아간다면서. 한 라이더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는 새벽에 비 맞아가며 배달하는 걸 다 아신다며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고 하셨습니다. 성철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최고라며 새벽마다 50명은 먹여 살린다고. 할머니는 또 그런 소리 한다며 성철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유진 씨에게 속삭였어요. 이게 매일 있는 일인지. 365일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었어요. 할머니를 봉순떡이라고 부르며 오늘도 일찍 나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들이 더 일찍 일어났다며 어서 와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들도 역시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미화원 아저씨가 대신 쓰레기 봉투를 꺼냈어요. 할머니께 이걸 가져왔다며 가게 쓰레기가 있으면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들 사이에는 돈이 오가지 않았지만 뭔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오갔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보고 있자 한 라이더가 제게 말했어요. 외국분 같은데 여기가 서울의 진짜 모습이라고. 겉으로 보면 화려한 강남이나 멋진 한강 다리가 서울 같지만 사실 이런 골목이 진짜라고 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곳이라며. 성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자신은 여기 온 지 3년인데 북한보다 여기가 더 따뜻하다고. 거기선 무조건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했는데 여기선 사람들이 알아서 서로 돕는다고 했어요. 봉순떡 할머니가 제게 김치를 더 담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 뼈만 앙상했다고.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다며 그때부터 자신이 밥을 먹였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내 손자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40년 전에 자신이 어려웠을 때 누군가 도와줬다고 하셨어요. 이제 자신이 돌려주는 거라며 그게 한국 사람 정서라고. 그때 성철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자신이 만든 앱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천사들이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무슨 앱인지 물으니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밥 먹을 수 있는 곳의 지도라고 했어요. 봉순떡 할머니처럼 새벽에 무료로 밥 주는 가게가 서울에만 200개 넘는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철이는 자신이 다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할머니들이 대부분이고 다들 비슷한 이유로 한다고. 옛날에 도움받았으니 이제 돌려준다고. 유진 씨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거라고.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라고. 봉순떡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제 어디 가냐고 물으니 한강 다리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른 새벽 천사들을 만나러. 한강 다리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습니다. 다리 위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생명의 다리 지킴이들이라고 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한 지킴이 아저씨가 다리 난간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추우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 하라고 했어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저씨는 알겠다며 그래도 새벽 공기가 차니까 이걸 마시라고 했습니다.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건넸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기 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다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년에만 이 사람들이 구한 생명이 300명이 넘는다고. 모두 자원봉사자라고 돈 한 푼 안 받고 한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했어요. 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이제 진짜 서울을 보신 거라고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새벽에도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 이게 진짜 서울이라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CNN이 원하는 아시아 메가시티가 아니라 진짜 사람 사는 도시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였죠. 유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다시 촬영하고 싶다고. CNN 프로젝트가 바뀌는 건지 물었지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이건 꼭 기록해야 할 것 같다고. 우리는 다시 봉순떡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셨어요. 뭐 대단한 걸 찍는다고 하시면서 그냥 밥 먹이는 거라고 하셨어요. 성철이는 카메라를 보자 신이 났습니다. 자신도 나오는지 유명해지는 거인지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이건 그냥 기록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들자 놀라운 일들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한 라이더가 할머니께 봉투를 건넸어요. 어제 첫 월급을 받았다며 할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걸 왜 주냐며 가져가라고 하셨지만 라이더는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이 재료값을 내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들의 신뢰를 찍으면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호텔방에서 영상을 정리하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CNN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베이징 일정은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대신 바로 런던으로 돌아오라고. 상하이 팀이 이미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으니 도쿄 자료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발견했느냐고 스티븐이 물었어요. 오늘 찍은 영상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스티븐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국 끓이는 할머니와 가난한 배달부들이 뭐냐고 했습니다. 이건 서로 돕는 공동체라고 했지만 스티븐은 우리가 원하는 건 첨단 기술과 미래 도시라고 했어요. 이런 감상적인 빈곤 포르노가 아니라고. 빈곤 포르노라니. 이건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프로젝트 대상이 아니라며 당장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스티븐은 한국을 이류 국가라고 했습니다. K-팝이나 만들어내는 곳이지 우리가 배울 게 없다고. 순간 열이 확 올랐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려 했지만 스티븐이 먼저 끊었습니다. 에린 클락 15년 경력을 날리고 싶냐며 당장 그 촬영 중단하고 내일 첫 비행기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화상회의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 CNN이라는 간판. 그리고 오늘 본 봉순떡 할머니와 성철이의 미소. 유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도 촬영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본부에서 뭐라고 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할 말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할 거라고.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어요. 24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프로젝트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스티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배달 오토바이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봉순떡 할머니 같은 분들이 국물을 끓이고 있겠죠. 이걸 포기할 순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48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찍겠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냐고 물었지만
일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어제 배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제기시장으로 갔어요. 제기시장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사과 한 봉지를 사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덤으로 귤을 한 움큼 더 넣어주는 거였어요. 맨날 오시는데 이것도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아주머니는 비타민C를 먹어야 한다며 억지로 넣어주셨어요. 옆 가게의 생선장수 아저씨도 질세라 뭔가를 보태주셨습니다. 멸치 한 봉지도 가져가라며 칼슘 보충해야 한다고. 어르신은 결국 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라고. 계산된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라고.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스티븐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공항에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전 아직 48시간이 남았다고 대답했어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끝내라고 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신 나갔냐고 물었지만 오히려 정신을 차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찍을 거라고. 그럼 해고라고 했어요. CNN에서 나가라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경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유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아니라고 안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우리는 계속 촬영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데 정작 임산부가 타자 그 자리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왜 다들 일어나는지 한 승객에게 물었어요. 임산부가 서 있으면 불편하다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런던 지하철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오후에는 한 고등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하교 시간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학생 여럿이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너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시킨 건지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이라고 대답했어요. 위험하니까. 그냥. 이틀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단어였습니다. 그냥 돕고, 그냥 나누고, 그냥 함께하는 것. 저녁이 되자 성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신다며. 봉순떡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이 성철이 생일이라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탈북 소년의 생일을 축하하러 새벽 라이더들, 미화원 아저씨들, 심지어 동네 주민들까지 모인 거였어요. 성철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케이크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이 뭐였냐고 물으니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고. 그때 한 라이더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우리가 모아서 샀다며. 최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성철이는 너무 비싸다고 했지만 라이더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밥을 얻어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철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도 못 믿었는데 여기서는 다르다고. 할머니가 성철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울지 말라고, 넌 이제 우리 식구라고. 그때 제 핸드폰으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공식 해고 통지서였어요. CNN 인사팀에서 온 거였습니다.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성철이의 생일 파티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라고. 이게 세상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유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찍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만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은 꼭 세상에 내보낼 거라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찍은 7개의 에피소드였어요. 봉순떡 할머니와 성철이, 생명의 다리 지킴이들, 제기시장의 인심, 지하철의 배려, 학생들의 자발적 도움, 그리고 오늘의 생일 파티. 이걸 어떻게 편집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성철이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자신이 영상 편집을 좀 할 줄 아는데 도와드릴까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운명 같았어요. 탈북 소년이 영상 편집을 할 줄 안다니. 어떻게 배웠냐고 물으니 유튜브로 독학했다고 했어요. 꿈이 영화 감독이라고. 다음 날 새벽, 우리 셋은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48시간의 서울 체류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오후 비행기 타기 전까지 편집이 가능할지 물었습니다. 해보겠다고 성철이가 대답했어요. 성철이는 놀라운 속도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국물 젓는 손과 라이더 형이 핸들 잡는 손을 교차 편집하더군요. 화면에서 두 손이 오버랩되면서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둘 다 새벽을 지키는 손이었으니까요. 성철이에게 천재라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컴퓨터도 만질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맘대로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자유인 것 같다고. 3시간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편집했습니다. 유진 씨는 자막을 만들고 저는 내레이션을 정리하고 성철이는 마법 같은 편집을 했어요. 성철이가 어제 찍은 한강 다리 장면을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놓쳤던 장면이었어요. 새벽 3시 반, 한강 다리 위. 한 중년 남성이 난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생명의 지킴이 아저씨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김치찌개를 끓여놨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 같이 드시겠냐고 했습니다. 남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그럼 커피라도 하자며 텀블러를 2개 가져왔다고 했어요. 남자는 결국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러느냐고 물었어요. 그냥 새벽 공기가 좋아서 같이 마시면 좋겠다 싶어서라고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30분간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어요. 그러다 남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가족도 떠났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아저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10년 전에 그랬다고. 회사 부도나고 이혼하고 죽고 싶었는데 누군가 자신에게 라면 하나 끓여줬다고. 그게 전부였는데 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남자가 물었어요. 자신이 받은 라면 한 그릇 값을 갚는 거라고 했습니다. 평생 걸려도 다 못 갚을 것 같지만 남자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킴이 아저씨는 그저 옆에 있어줬어요. 내일도 나와도 되냐고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내일은 자신이 김밥을 싸올 거라고 아저씨가 답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 셋은 모두 울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일어난다고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327명을 구했다고,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편집을 마치면서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음이었다는 것을. 대단한 구호도 거창한 캠페인도 없었어요. 그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도움들. 제목을 뭐로 할지 고민했습니다. 성철이가 제안했어요. 서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떠냐고. 보이지 않는 할머니의 사랑, 보이지 않는 라이더들의 연대,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배려. 완벽했습니다. 유진 씨가 마지막 자막을 만들었어요. 이 도시의 진짜 인프라는 지하철이나 도로가 아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다. 그것이 24시간 작동한다. 편집이 거의 끝나갈 무렵 봉순떡 할머니가 호텔로 찾아오셨어요. 공항 가기 전에 이거 먹고 가라며 김밥 도시락을 주셨습니다. 영국 가서도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그리고 성철이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근데 요즘 세상은 그게 특별한 일이 됐나 보다고.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성철이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했어요. 이것도 넣자며 새벽 1시 편의점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한 알바생이 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깨끗한 봉투에 담아서 밖에 나갔습니다. 가게 옆 골목에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저씨, 이거 드시라며 건넸습니다. 날짜는 지났지만 아직 괜찮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매번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뭐 어차피 버릴 거라며 알바생이 돌아서려다 다시 왔습니다. 따뜻한 커피도 건네며 날 추우니까 이거 드시고 몸 녹이라고 했어요. 노숙자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울 때 도움받았다고. 이제 자신이 돌려드리는 거라고. 성철이가 설명했습니다. 저 알바생 형도 탈북자라고. 2년 전에 왔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은 대학도 다닌다고. 최종본을 보면서 저희 셋은 또 울었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의 영혼을 담은 기록이었으니까요. 12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기술적으론 완벽하지 않았지만 날 것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베니스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제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올린 거였어요. CNN이 감춘 한국의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래서 CNN이 방송 안 한 거구나. 서구 언론의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사례. 한국인인데 우리도 몰랐던 우리 모습이다. 가디언 편집장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CNN이 법적 대응한다고 나섰다는 얘기였어요. 영상 저작권이 CNN에 있다고 주장한다며 근무 중 찍은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해고당한 뒤 개인적으로 편집한 건데. 걱정하지 말라고 법무팀이 막아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이 언론계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조작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성철이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우리 할머니가 유명해졌다며. 봉순떡에는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셨지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조작이 뭐냐고. 자신이 40년간 새벽마다 여기 있었는데 무슨 조작이냐고. 라이더들도 나섰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매일 새벽 무료로 밥 먹었다고. 한국 언론들이 팩트체크에 나섰고 모든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놓친 이야기들이 더 나왔어요. 다른 동네에도 봉순떡 같은 곳이 200군데나 더 있다는 것. 생명의 다리 지킴이가 전국에 3,000명이나 된다는 것. 스티븐의 음해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CNN의 편견이 오히려 드러난 거죠. 하지만 스티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니스 영화제 조직위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작품은 아시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환상이라고. 그때 뜻밖의 사람이 저를 도왔습니다. 일본의 유명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였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국이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프랑스의 아네스 바르다 감독도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진정한 다큐멘터리는 권력이 감추려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 이 작품이 바로 그것이라고. 베니스로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는 봉순떡 식구들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가고 싶다고 할머니가 아쉬워하셨습니다. 꼭 상 받아올게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상은 무슨 상이냐며. 그냥 우리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라이더 형들이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성철이는 자신이 만든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I am from 봉순떡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 입고 레드카펫 걸으라고 했어요. 자랑스러운 거라고. 베니스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민들 수백 명이 공항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고맙다며 당신이 진짜 한국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학생, 이민자, 입양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입양으로 30년 전 네덜란드로 왔다는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한국이 자랑스러웠다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간호사로 독일에 왔다고 50년 전에. 늘 한국이 못 사는 나라라고 무시당했는데 제가 보여준 한국이 진짜라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영화제 전날 스티븐이 베니스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포기할 시간이 있다며 상영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뭘 사과하냐고 물었습니다. CNN 자산을 무단 도용했다고. 그 자산은 제가 해고된 후 만든 거라고 대답했어요. 언론계가 얼마나 좁은지 아직도 모른다고 스티븐이 말했습니다. 그때 유진 씨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자신이 한국 정부 소속이라고. 처음엔 저를 감시하려 했지만 제 진심을 보고 돕기로 했다고 했어요. 스티븐의 방해 공작을 전부 기록했다며 한국 정부가 공식 항의할 거라고. 스티븐은 당황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유진 씨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한국을 기록하는 걸 보고 감동했다고 하셨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상영관. 500석 규모의 극장이 가득 찼습니다. 유럽 각국의 평론가, 언론인, 영화 관계자들이 모였죠. 상영 직전 성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떨린다고. 근데 할머니가 그러셨다고 했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고.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 새벽 4시, 봉순떡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화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밥 좀 나눠 먹는다고.
그리고 성철이의 목소리. 하지만 그 밥 한 그릇이 제 생명을 살렸다고. 극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에 집중했어요. 5분이 지났을 때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기자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실화냐고. 생명의 다리 지킴이 장면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이 다리 난간을 잡고 있고 지킴이가 조용히 다가가 커피를 건네는 장면. 청년이 커피를 받아들고 흐느끼는 모습에서 관객석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프랑스 기자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진짜 맞냐고 옆 동료에게 물었어요. 지하철 임산부 배려 장면에서는 첫 박수가 나왔습니다. 임산부 한 명이 타자 주변 승객 5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 독일 특파원이 감탄했어요. 베를린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반응은 성철이의 생일 파티 장면에서 폭발했습니다. 탈북 소년을 위해 모인 새벽 배달 라이더들. 그들이 함께 부른 생일 축하 노래. 최신 스마트폰을 받고 우는 성철이. 북한에서는 가족도 못 믿었는데 여기서는 다르다는 성철이의 말. 이 장면에서 극장 전체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어요. 벨기에 기자가 대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혈연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었어요. 영화 중반부 스티븐과의 갈등 장면. 한국은 이류 국가라고 케이팝이나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자 관객 속에서 부끄러운 웃음이 터졌어요. 다들 비슷한 편견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네덜란드 기자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게 딱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제가 해고당하는 장면. 그럼 해고하라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찍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한 프랑스 관객이 소리쳤습니다. 저게 진짜 저널리즘이라고. 마지막 장면. 봉순떡 할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특별하냐고 아니라고. 그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 배고픈 사람 보면 먹이고. 그게 뭐가 특별하냐고 당연한 거라고. 근데 이 당연한 게 특별해진 세상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영화가 끝났습니다. 정확히 3초간 정적.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심사위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 켄 로치였어요. 50년간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순수한 휴머니즘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기립박수에 하나둘 관객이 일어났어요. 10초 만에 전체 관객이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시작됐어요. 1분, 2분, 3분, 5분이 지나도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철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감동했나 보다고 대답했어요. 왜냐고 그냥 우리 일상인데.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인에겐 일상이 세계에겐 기적이었던 거죠. 7분째 되자 한 이탈리아 기자가 소리쳤어요. 다시 한 번 더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관객들도 따라 외쳤어요. 10분째, 프랑스 기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독일 기자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선진국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기술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12분. 베니스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역사상 최장 기립박수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12분 23초라고 새로운 기록이라고. 심사위원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고. 너무 아름다워서 연출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었다고. 한국 정부도 서울시도 모르게 찍은 날것의 진실이었다고. 이것은 다큐멘터리를 넘어선 하나의 계시라고. 프랑스 심사위원이 덧붙였어요. 파리가 사랑의 도시라고 자부했는데 서울이 진짜 사랑의 도시라고. 일본 심사위원도 말했습니다. 도쿄는 질서의 도시지만 서울은 마음의 도시라고. 부럽다고. 그때 뜻밖의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스티븐이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극장이 술렁였어요. 자신의 편견이 진실을 가로막았다고. 15년간 CNN에서 일하며 서구의 우월함만 믿었다고.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깨달았다고. 우리가 발전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퇴보였다는 것을. CNN을 대표해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사과한다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가 옳았다며 미안하다고. 또 한 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스티븐을 위한 박수였어요.
편견을 인정하는 용기에 대한 박수. 시상식. 베니스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서울, 보이지 않는 것들. 감독 에린 클락. 트로피를 받으며 제가 한 말.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고. 매일 새벽에 국을 끓이는 봉순떡 할머니, 생명을 지키는 다리 위의 천사들,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모든 한국인들의 것이라고. 저는 그저 목격자일 뿐이라고. 그리고 스티븐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해고 덕분에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스티븐도 쑥스럽게 웃었죠.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 각국 방송사와 정부 관계자들이 몰려왔어요. 프랑스판 봉순떡을 만들고 싶다고. 독일 새벽 나눔 프로젝트에 자문해달라고. 일본도 따뜻한 무질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한 러시아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한국을 무시했다고. 작은 나라, 분단 국가라고. 하지만 한국이 우리보다 위대한 걸 지켰다고. 인간성을. 베니스 수상 일주일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런던 시장이 직접 전화했어요. 우리도 새벽 나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조언해 줄 수 있냐고. 시스템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만드냐고 물었지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 명이 시작하면 된다고. 파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몽마르트의 봉순떡 같은 곳을 만들고 싶다고. 베를린, 암스테르담, 브뤼셀. 유럽 전역에서 새벽 나눔 열풍이 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뉴욕이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국계 미국인 할머니가 봉순떡을 보고 가게를 시작했다고. 자신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어려웠다며 이제 갚을 때라고. 그분의 가게 이름은 브루클린 봉순떡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쿄의 한 라멘 가게 주인이 선언했습니다. 매일 새벽 라멘은 무료 제공하겠다고. 한국의 봉순떡을 보고 배웠다고. 그 가게 앞에는 새벽마다 긴 줄이 섰다고.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했다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CNN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우리의 편견이 진실을 가렸다며 제게 사과하고 복직시키고자 한다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프리랜서로 일할 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찾아다닐 거라고. 대신 CNN은 휴먼 다큐멘터리 부서를 새로 만들었어요. 첨단 기술 대신 사람 이야기를 다루는 부서였죠. 한편 성철이에게도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베니스에서 그를 본 영화학교들이 전액 장학금을 제안한 거예요. 파리 영화학교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고 했지만 할머니 혼자 두고 가기가 걱정된다고 했어요. 봉순떡 할머니가 성철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야 한다고. 배워서 우리 이야기 더 멋지게 만들라고. 방학 때마다 오면 된다고. 이별하는 날, 봉순떡에는 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새벽 라이더들이 성철이를 위해 모금했습니다. 이거 용돈이라며 파리 가서 굶지 말라고. 성철이는 결국 대성통곡했어요. 형들을 사랑한다고. 공항에서 성철이가 제게 말했어요. 꼭 성공해서 봉순떡 이야기 영화로 만들 거라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성철이가 떠난 후 저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 첫 번째는 인도 뭄바이의 도시락 배달부들이었어요. 매일 20만 개의 도시락을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배달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케냐의 나무 심는 할머니들. 사막을 숲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 세 번째는 브라질 파벨라의 축구 코치. 갱단에서 아이들을 구하는 영웅. 하지만 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봉순떡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또 왔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그래, 밥 먹어야지 하셨습니다. 어느덧 봉순떡은 세계적 명소가 됐습니다. 매일 외국인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배고프면 먹여야 한다고. 몇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정착하러. 서울시 명예시민 에린 클락 씨를 환영한다는 시청의 환영식. 하지만 전 바로 봉순떡으로 갔어요. 이제 여기 살 거라고 했을 때 할머니는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긴 살기 좋다고. 봉순떡은 더 유명해졌지만 여전했습니다. 새벽 5시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라이더들이 모여들었고 따뜻한 국물이 나눠졌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외국인들이 늘었다는 것.
매일 관광객들이 왔지만 할머니는 모두를 손님이 아닌 식구로 대했죠. 관광 와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한다고. 그러던 어느 날 성철이가 깜짝 귀국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성철이라며 반가워하셨어요. 성철이는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졸업작품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화면에는 봉순떡, 새벽의 천사들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45분짜리 영화였는데 다큐가 아니라 극영화였습니다. 할머니 역할은 프랑스 배우가, 성철이 역할은 아프리카 소년이 맡았어요. 왜 우리가 안 나오냐고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이게 더 의미 있다고 성철이가 대답했어요. 어느 나라에나 봉순떡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영화는 파리, 뉴욕, 나이로비, 상파울루, 전 세계 봉순떡들을 보여주며 끝났습니다. 이제 봉순떡은 장소가 아니라고 성철이가 말했어요. 마음이라고. 이 영화가 칸 영화제 단편 부문에 초청됐다고 교수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칸.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뭐하러 가냐고 하셨지만 주인공이 안 가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결국 봉순떡 식구들 모두 칸에 갔습니다. 할머니, 라이더들, 미화원들, 그리고 저. 레드카펫을 걸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냥 골목길 같다고. 사람 많은 것만 빼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성철이 영화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성철이가 한 말. 자신은 난민이었다고. 하지만 봉순떡에서 가족을 찾았다고. 이제 전 세계 모든 난민들이 자기만의 봉순떡을 찾길 바란다고. 기립박수가 10분간 이어졌어요. 지금도 저는 서울과 런던을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봉순떡은 여전히 새벽 5시에 문을 열어요. 할머니는 84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국을 끓이십니다. 성철이는 이제 신인 감독이 됐어요. 첫 장편 영화 봉순떡이 곧 개봉 예정이래요. 유진 씨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합니다. 한국의 정알리기 프로젝트 총괄로. 스티브는 은퇴하고 자서전을 썼어요. 나의 편견, 나의 반성. 인쇄 전액을 봉순떡에 기부했더군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최근엔 실리콘밸리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새벽마다 무료 코딩 교육을 한다고. 디지털 봉순떡이라고 부른답니다. 왜 무료로 하느냐고 물으니 자신도 누군가에게 배웠으니까라고 대답했어요. 봉순떡 정신은 이렇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봉순떡에서 이 글을 씁니다. 할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제 서울이 경유지가 아니라고 했을 때 할머니는 그럼 뭐냐고 물으셨어요. 출발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말 참 이쁘게 한다고.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습니다. 새벽 배달 라이더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오늘도 왔다며 인사합니다. 할머니는 춥지 않냐며 어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24시간 깨어있는 도시가 아니라 24시간 서로를 돌보는 도시. 저는 48시간의 강제 체류로 이곳을 발견했지만 이제는 평생 머물고 싶은 곳이 됐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했던 이 나라에서 저는 제가 찾던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다움을, 따뜻함을, 그리고 희망을. 이곳에선 아무도 혼자가 아닙니다. 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누군가 깨어서 서로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냥